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독립협회를 주제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독립협회를 보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마무리되었던 아관파천 시기의 조선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96년 2월, 고종이 경복궁을 탈출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다음에 고종은 바로 친일 내각을 붕괴시키고요. 친미, 칠러 성향의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칠러파는 여기 나와 있는 이범진이 대표적인 칠러파고, 우리가 친일파의 대명사라고 알고 있는 이완용과 박정양 같은 사람들은 대표적인 친미 세력입니다. 특히 이완용이라는 인물은 되게 재밌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는 친미파였어요. 그러다가 아간파천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 사람은 칠러파로 성향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1900년대 조선이, 그러니까 그때는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이 바뀌지만 대한제국 시기에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사람은 친일파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이완용이라는 인물은 재밌는 게 영어는 잘하는데 일본어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친일파가 된 이후에도 일본어는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박정양은 여기에는 그 한복으로 된 관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나와 있지만 실제 이 사람은 초대 주미공사로도 파견될 정도의 대표적인 친미 성향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간파천이 일어나고 나서 고종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단발령을 철회했다라는 겁니다. 을미개혁 때 대표적인 개혁안 중 하나인데요. 단발령은 당시에 을미사변 이후에 권력을 장악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추진되었던 개혁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단발령을 철회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친일 내각에 의해서 국왕권이 제약이 되었던 여러 개혁 조치들을 폐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세금을 줄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도 이렇게 13도로 개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조선은 이렇게 되고 있지만 왕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러시아 공사관에 있습니다.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라는 것은 왕의 영향력 아래에, 그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움직임을 보입니다. 기존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면은 이제는 일본은 아관파천 이후로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왕을 보호하고 있던 러시아는 정치적, 경제적 이권을 여러 가지 차지하는데 대표적인 게 광산 채굴권, 산림 채굴권, 체벌권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의 열강들,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미국 이런 국가들인데요. 얘네들은 철도부설권이라든지 금광채굴권 같은 여러 가지 이권들을 가져가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성에서 출발해서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철도는 원래 프랑스인이 부설권을 가져가요. 그러다가 프랑스인이 부설을 못하면서 대한제국이 회수하고 이게 다시 일본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넘기고 싶어서 넘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 땅, 평안도 운산에 가면 대표적인 금광, 여기에서는 미국이 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대표적인 단어가 노다지인데요. 노다지라는 말의 근원은 우리가 노다지 하면은 지금 뭔가가 굉장히 큰 이득을 얻었다라는 식의 용어로 쓰여집니다. 속칭 말하는 개이득, 이거를 당시에는 노다지라 불렀던 건데, 금강에서 미국인들이 노터치 노터치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당시 조선인들이 영어를 모르니까 이거를 노다지로 들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어원이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권들이 넘어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에서의 주도권은 이제 러시아가 쥐는 것 같은데 일본 또한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베르 고무라가서라든지 로마노프 야마가타 협정 같은 거를 맺으면서 조선을 러시아와 일본의 공동 세력권으로 규정을 해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사진에 있는 거는 바로 아관파천을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겼던 초대 조선 주재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와 그의 부인의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근데 이 독립협회보다는 바로 독립신문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만듭니다. 서재필은요,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로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아예 국적을 바꿔요. 이 사람은 당시에는 미국 사람 필립 제이슨으로 해서 들어오는데요. 어쨌든 미국 사람 필립 제이슨, 서재필이 이렇게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싶었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아관파천으로 인해 이 국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관파천으로 손상되어 있는 국가의 권위를 회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자주의식을 가르치고 자주국을 표방을 해서 우리가 자주 독립하겠다라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왼쪽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독립신문은 오른쪽처럼 영문판도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편찬이 되게 되었던 것이 핵심은 한글판과 영문판을 동시에 발행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자 해서 한글판에는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요. 영문판에는 이제 조선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적어서 외국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통해 추구했던 것은요, 바로 국민을 어떻게 계몽할 것인가, 그리고 자주독립, 자유민권, 이런 서양의 근대적 사상을 조선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독립신문이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발판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라는 겁니다. 독립협회는 이제 건설된 명분은 바로 독립문을 건설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관료나 지식인 계층이 주도가 되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가면은 일반 백성들한테까지도 그 폭이 확대가 되는데요. 당시의 회장이 안경수라는 사람인데 당시 독립협회의 위원장으로 있었던 게 바로 이완용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친미에서 칠러로 이제 갈아타고 있던 시점인데요. 이 이완용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협회가 운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 친일파 이완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친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독립협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렵지 않아요. 바로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을 내면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점점 기금을 내면서 참여하는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의 주요 활동을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청나라 사신이 한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서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늘날 서대문역에서 약간 올라가는 독립문역이 있습니다. 3호선. 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근처에 영은문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다가 바로 이렇게 독립문을 세워버린 겁니다. 영은문은 이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신이 오면은 맞아야 되는 장소가 영은문입니다. 사실 이 영은문이라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이 조선이 청의 속국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허물고 독립문을 세웠다. 이 독립문은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개선문을 본따와서 만든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문과 개선문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독립문을 세움으로써 이제 여기는 청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내 속국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여기는 자주국 조선이 자기들의 자주의식을 표현하는 장소다라는 것으로
이미지 탈바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웅문은 없지만 이렇게 독립문은 이렇게 사적 제32호로 지정되어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웅문 옆에 모화관이라고 해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그리고 청나라 사신이 그 맞이해서 있던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이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바꿔서 여기에서 여러 토론회도 개최를 합니다. 이 토론회의 주제는요, 주로 교육을 어떻게 진흥시키고 산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미신을 타파해야 되고 자주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주제들로 토론회가 전개가 되고 있었죠. 그런 다음에 독립협회는 국기도 개양할 것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애국가를 제정해서 보급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태극기는요, 1882년도, 83년도 이때 박영료가 일본으로 사신으로 가면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근데 이게 83년도에 최초로 공인되고 그 이후로 우리가 약간의 형태는 좀 변형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틀을 유지한 상태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바로 이때에도 활동을 했던 건데요. 자, 이러한 발판 가운데 있어서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이제 서양의 그 근대 의식으로 인해 좀 계몽이 되고 이러고 있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1897년 아관파천이 일어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바로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돼요. 자, 대한제국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드디어 일본의 힘을 빼고요. 그 가운데서 러시아가 성장하니까 조선에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니까 러시아 영향력 하에서 우리 조선의 이권이 점점 침탈당한다. 그러니까 왕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그래서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는 상소가 계속 증가하고요. 더 나아가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고종은요, 그 아관파천 직후부터 이 사람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요구에 의해서 급하게 뭐 만들어가지고 옮겼다, 다시 궁궐로 돌아오고 대한제국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고종은 아관파천 직후부터 다시 궁궐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자신의 안전도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차츰차츰 아관파천 직후부터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관파천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경운궁으로 돌아옵니다. 자, 경운궁이라는 궁궐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경운궁은 덕수궁이라는 이름을 쓰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운궁으로 불렀는데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고종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왕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 경운궁에서 계속 사세요. 그리고 다음 황제였던 순종은 창덕궁에서 살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종은 덕수라는 별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수 황제가 사시는 궁 이렇게 해서 덕수궁 이렇게 불려고 오던 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종이 경운궁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청의 속국도 아니고 이제 자주국이다라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황제 국가를 선언하고요. 국호는 대한, 연호는 광무 이렇게 지정을 해서 황제국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국이기 때문에 왕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 환구단은요, 옆에 제사를 준비하던 시설인 황궁우만 남아있는데요. 이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이후로 이 환구단 자리를 밀어버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철도 호텔을 세웁니다. 그리고 철도 호텔은 나중에 식민지 시기가 끝난 다음에는
조선호텔로 바뀌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선호텔에 가면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있어요, 앞에. 그래서 조선호텔 입구를 조금만 지나가면 바로 이 황구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경운궁의 입문인, 그 입구인 대안문인데요. 당시에는 대안문으로 불리던 궁궐입니다. 근데 이 문인데, 이 대안문은 나중에 위치가 오늘날 위치로 바뀌면서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대한문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대한문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죠. 자, 이렇게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독립협회는 자신들의 그 성향을 더더욱 보이게 되는데요. 이 독립협회의 정치개혁 운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는 자주 국번 운동이란 거를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대한제국이 이제 처음에는 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운궁으로 옮겼는데 이 경운궁으로 옮긴 이후에도 그 러시아의 영향력은 줄어들진 않아요. 그리고 고종이 경운궁으로 옮긴 이후, 덕수궁으로 옮긴 이유는요. 그 일대에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치면은 정동 일대에는요. 그 세계 각국의 공사관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덕수궁 담벼락만 넘어가면은 미국 공사관이고 영국 공사관이고 벨기에 대사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일본이 1895년처럼 갑자기 궁궐 문을 딱 넘어버리면은요. 바로 왕이 피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경복궁은 일본 공사관과 위치가 굉장히 가까웠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고종으로서는 경복궁에 그렇게 정이 안 갔지 싶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경복궁이 중건되고 이후로 한 5년 정도밖에 경복궁에 있지 않고요. 나머지 기간은 창덕궁에 있다가 이때부터는 덕수궁에 계속 계시게 됐거든요. 근데 이 독립협회의 자주국권 운동 때는요. 이제 왜 이렇게 치냐면은 러시아가 군사교관 재정고문도 파견을 하고요. 이제 러시아의 끊임없는 목표 중 하나는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남포의 토지 매입,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되었던 거는 부산 앞에 영도, 당시에는 저령도라고 부르는데 이 저령도를 빌려 가겠다. 그리고 여기 석탄 기지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석탄 기지를 활용한다. 이 말은요. 여기에서 그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이 지역에서 동해안을 따라 쭉 내려오다가 이 영도에서 이제 연료 보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러은행도 설립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독립협회는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구국운동 상소문을 올리게 돼요. 자, 이 구국운동 상소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립해서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 정치와 법률을 온 나라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즉 바꿔 말하면은 왜 우리나라 땅에 왜 러시아가 와가지고 우리의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왜 우리 정치, 우리 군대에 러시아 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코칭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만민공동회라는 거를 개최를 하는데요. 자, 이 만민, 여러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선 러시아의 간섭, 이권 요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하고 규탄하고 시위하고 이랬던 겁니다. 오늘날 용어로 치면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다 촛불 들고 시위했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조선에서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시키고 저령도 빌릴게요. 이 이야기 바로 철회하고 한러은행도 바로 폐쇄해버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만민공동회에 백성들의 뜻이 먹혀 들어갔다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권운동이란 것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 자유,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요. 정부 대신들의 부패 이런 것들을 다 규탄하고 황제권을 제한하고 의회 권력을 늘리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백동화라는 화폐를 남발해서 물가를 폭등시켰다는 이유로 황제 측근에 있던 이용익을 고발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도 하냐면은 일부 대신들이 노류법, 연좌법 같은 악법들을 부활하려고 하자 이거에 대해 비판해서 파면까지 하십시오라는 요구 운동도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오늘날 용어로 치면은 그 대표적으로 시민단체들이 나서가지고 국가 권력에서 잘못되고 있는 혹은 인권 침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개정하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요구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노류법은 뭐냐면은 죄인을 잔혹하게 처형하는 법을 노류법, 연좌법은 범죄자만 처벌해야 되는데 범죄자의 가족 혹은 범죄자와 가까이 있었다라는 옆집에 살았다는 이유로 연계해서 처벌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니까 다 규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개혁파들 중심으로 이 개혁이 구성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독립협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자강개혁운동 중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중추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요. 근대적 의회체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뭔 말이냐? 중추원은요, 사실 그전에도 있던 기구예요. 근데 이 기존에 있던 중추원은 그냥 국왕에게 자문하는 이런 기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역대 왕조에서도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이 중추원이라는 것을 이제 기능을 확대시켜서 의회 제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은 이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채택을 합니다. 이 관민공동회, 관은 국가기관이고요. 민은 백성이죠. 그래서 국가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의 대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채택한 게 헌의 6조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첫째,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황권을 견고하게 하자. 자, 전제황권, 황제한테 모든 걸 다 밀어주는 이 시스템을 견고하게 하자. 고종이 싫어할 일 없죠. 자,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을 갑부 대신 및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실행하자. 자, 여기에서 좀 의미 있는 게 있죠.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 외교와 관련된 거죠. 이거를 황제가 아니라 갑부 대신 및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실행하자.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날 용어로 치면 각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이 있죠. 대통령 사인이 아니라 장관하고 국회의장이 같이 사인해가지고 실행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 전국의 재정은 모두 탁지부가 관리하며 예산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하자. 네, 문제될 거 없죠? 네 번째, 모든 중범죄는 따로 공개 재판하되 피고에게 철저히 설명해서 죄를 자복하게 한 후에 시행하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분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징역 몇 년, 너 그냥 사형 이런 게 아니라 딱 몇 번씩 다 검토해가지고 누구 한 명 억울한 거 없이 하게끔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책임관을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그 과반수 의견에 따라 임명하자. 핵심은 여기죠. 황제가 정부에 자문한다. 황제가 정부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가보개혁 이후에 공포된 법령을 실천하자. 자,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고종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종은 이것들을 수락하면서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게 되는데요. 핵심은 바로 입헌군주제를 시행하겠다라는 거였던 겁니다. 입헌군주제, 헌법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시스템, 왕의 말보다 법률이 더 중요했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추원 의원의 절반은 독립협회, 나머지 절반은 황제 측,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황제권과 민권 사이의 균형을 이뤄가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인데요. 독립협회는 안타깝게도 해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점점 독립협회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독립협회를 공격하고 저격하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인해 이들이 자기들 기득권이 빼앗기는 사람이 생기겠죠. 대표적으로 보수파 애들. 근데 얘네들은 임명서 사건 누가 찔렀는지 몰라요. 하여튼간 임명에 누군가가 찔렀다라는 거예요. 황제한테 종이로. 그래서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정 수립을 추구한다고 모함을 해요. 자, 황제를 폐위한다. 근데 더 나아가서 황제 시스템 자체를 없애고 국민이 국가의 대표자를 뽑는 공화정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황제 입장으로서는 독립협회를 탄압할 명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독립협회 해산 명령을 내리고 독립협회 간부를 체포를 합니다. 자, 근데 해산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계속 시위를 전개하고 간부 석방까지 요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 입장으로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종 입장으로서는 이 독립협회에 저항에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때려 부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요. 이 고종이라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는요,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이, 이 양반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려고는 잘 안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독립협회 해산할 때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독립협회 해산할 때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를 동원을 합니다. 이 황국협회라는 걸 한번 잘 봐두실 필요 있는데요. 이 황국협회를 동원을 해서 만민공동회랑 한바탕 붙게 만들어요. 자, 황국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습격했다. 어쨌든 한국협회와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가 서로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니까 이제 고종은 이제 명분이 생겼죠.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한국협회, 독립협회 얘네 다 잡아들여요. 다 잡아들여가지고요, 강제로 해산을 시켜버리게 돼요. 독립협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협회는요,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독립협회를 다 체포를 하잖아요. 황국협회와. 근데 황국협회는 굉장히 빨리 나오고요. 독립협회는 굉장히 늦게 나와요. 감옥에서. 그렇다라는 것은 애초에 이거를 황제가 승인을 하고 황제의 주도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독립협회는 약 2년간 활동을 하고 이렇게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자, 독립협회의 잘한 점과 문제점은 이제 평가 한번 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독립협회가 잘한 점은요, 열강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한 국정개혁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근대개혁을 추진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세 번째겠죠?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윤치호가 상소를 올렸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윤치호는 나중에 독립협회 회장하던 인물이고, 근데 이 인물도 이완용처럼 나중에 친일파로 바뀌어요. 근데 윤치호는 애초에는 약간 친미적 성향을 띠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윤치호의 이야기를 한번 보죠. 6대륙과 동등히 하고 만국과 나란히 하는 것은 황제 폐하의 권한입니다. 폐하의 백성이 되어서 폐하의 땅을 지키는데 정사를 잘못하고 법을 문란시킨 신하가 나라에 해를 끼친다면 이를 탄핵하고 성토하는 것은 신하들의 권한이다. 그래서 민권이 커지면 군권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 무식한 소리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윤치호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민권이 커진다고 해서 군주의 권한이 작아지지 않고요. 민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군주의 권한도 같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권이 커지면서 이 황제 옆에 있는 부패한 신하들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탄핵하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정치가 더 건강해지고 황제의 권력이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독립협회에 대해서는 비판도 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협회의 가장 큰 비판은 바로 주로 러시아를 견제했다라는 데 있어요. 조선에서 이권을 가져갔던 거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도 가져갑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뜯어가는 거는 미국이고요. 미국보다 더 뜯어가는 애들은 일본이에요. 일본은 미국한테 갔던 것도 지들이 가져오고요. 영국한테 갔던 것도 나중에 지들이 가져오고, 그래서 어쨌든 일본이 가장 많이 수탈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아요.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엄청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즉 외국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편중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제도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역점을 둔 나머지 외세가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간파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신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써놓고 있네요. 조선에서는 해군과 육군을 많이 길러 외국이 침범하는 것을 막을 까닭이 없고, 나라 안에 해군과 육군이 조금 있어 동학이나 의병 같은 지방의 도독대나 평정시킬 정도면 넉넉하다. 자, 군사력을 키우자, 키우지 말자, 키우지 말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일 어떤 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오려고 해도 조선 정부가 자기 역할만 잘할 것 같으면은 남의 속국이 되도록 가만둘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군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은 그냥 뒤로 밀어도 상관없다. 라는 식의 인식을 가집니다. 이 독립협회의 이러한 인식은요, 안타깝게도 나중에 일본이 조선을 이제 쳐들어오고 조선을 식민지화해 가는 데 있어서 조선이 자주적으로 방어할 수 없게 된 그 군사력이 약해서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던 그러한 문제점을 야기했다라는 비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협회는 이렇게 긍정적 측면과 비판받을 측면이 모두 다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어쨌든 독립협회의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근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광무개혁 때도 바로 이 독립협회의 발판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광무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